해외 증시 상황 보면은 뭐 미국도 일본도 뭐 인도도 뭐 사상 최고치 간다 몇십 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려오는데 우리 증시는 좋지 않은 중국 증시랑 좀 비슷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었죠. 특히 중국은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내수도 부진하고 오히려 물가는 또 막 떨어지고 있고 활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우리 증시에 많이 우리 경제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중국은 어떤 상황인지 또 전망까지도 같이 들어보시죠. 찐링 중국 투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은 정말 이 경제 점검을 해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네. 일단은 거시적인 것부터 한번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중국의 비금융 부채 비율이 GDP 대비 287%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만큼의 숫자가 나올까요? 지금 300% 가까이 육박한 건 맞고요. 예. 그 중국 정부 산하의 사회과학원이라는 싱크탱크가 있는데 거기 소속으로 국가금융과 발전 실험실이라는 금융적 데이터를 연구하는 그 연구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분기마다 중국의 각 부문별로 레버리지 비율, 부채 비율을 발표하는데 작년 한 해만 분기별로 보면 우선 2022년 말에는 274%고요. 2023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보면 1분기 281%, 2분기 283%, 3분기 286%, 그러다가 2023년 말에 287.8%까지 올랐어요. 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는 총 부채 비율은 분자가 정부, 비금융, 실물경제, 개인 가계 그 부채를 총 합산한 총 부채고 분모는 실질 GDP가 아니라 명목 GDP예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2023년 한 해 중국 실질 GDP는 원래 목표치는 5%인데 실질 GDP는 5.2%로 나와서 정부의 그 목표치를 좀 상회했지만 명목 GDP는 4.6%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분자인 총 부채는 적당히 늘어났지만 분모인 명목 GDP가 과거보다 그 전에는 4.8%, 작년에 4.6% 더 떨어지니까 분자가 더 작아지니까 그 부채 비율 절대치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지니까 GDP가 네. 작아지니까. 예. 그래서 근데 부채 비율을 낮추려면 사실 분모 명목 GDP가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글로벌 경제든 중국 경제든 명목 GDP를 단기간에 올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2023년 그 287%에 이어서 올해도 딱히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1월 초에 한국 쪽 기사에 나온 타이틀이 대부분 중국 총 부채 비율 300% 육박 사상 최고 또는 중국 GDP 대비 부채 비율 287%로 사상 최고라는 이런 타이틀이 가장 많았는데 아마 1년 후에 또 비슷한 타이틀이 제목을 접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 부채 비율을 우리가 표현할 때도 GDP 대비 얼마라고 하니까. 근데 그 GDP는 명목 GDP. 예.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해마다 얼마나 생산을 하는지 국내 총생산. 네. 그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거의 다 상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2000년에는 3.5조 달러였던 것이 2023년에는 34조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나라마다 그 퍼센테이지랑 진행되는 속도의 그 수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이라서 물론 중국이 경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떤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더 그 조회수가 높을 수 있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도 다 이제 레버리지의 시대이기도 하고 다 부채로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간에 중국은 뭐 부채 비율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GDP 자체가 많이 좀 과거보다 좀 둔화가 됐으니까. 근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한 5.2% 성장을 했다라고 하고 물론 이제 올해 IMF 비롯해서 국제기관들에서 전망하는 게 한 4%대 혹은 4%대 초반 경제 성장을 예측을 하더라고요. IMF도 분기 말마다 그 주요 국가별 GDP 전망치를 발표하는데요. 네. 그래서 가장 최근 게 1월 31일을 발표한 거 발표 보고서를 보면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물론 OECD든 IMF든 국제적인 기구라서 뭐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2023년 한 해만 놓고 봤을 때 제가 분기별 국가별 그 전망치를 보니까 틀린 부분도 많았고 또 사후에 살짝 원래 수정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전망치나 그런 예측치를 볼 때는 너무 IMF나 OECD
의 전망치에만 의존하는 거는 오히려 균형적인 시각을 갖는데 좀 도움이 안 되고요. 그래서 1월 말에 발표한 IMF의 그 2024년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가 4.6%였어요. 네. 네, 작년에는 5.2가 나왔고 그러면 4.6이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중국에 30여 개 지방 정부가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지방 정부가 올해 성장률 그 목표 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까지 다 30여 개 지방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시간 관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30몇 개 지방정부에서 천진시를 제외하고는 다 5% 또는 5% 이상이에요. 그걸 이제 자체 목표로 잡은 거죠. 네. 네. 근데 보통 목표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에요. 그래요? 작년에도 중국 정부가 5% 목표치를 잡고 5.2가 나. 그래서 또 너무 낙관적으로 잡기에는 그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개만 말씀드리면 경제 규모가 좀 큰 광동성이나 산동성이나 광동, 산서, 상해, 북경, 강서, 운남, 산서, 청해는 5%고 5% 이상으로 잡은 지방 정부는 강서성, 산동성, 광서성 그리고 5.5로 잡은 데는 절강성, 복근성, 하북, 요령, 하남, 섬서, 귀주, 흑룡강 그리고 경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사천, 안휘, 중경, 감숙, 영하, 허북, 호남, 내몽골, 길림, 6%. 그 외에 뭐 신강 자치구나 해남 서장은 6% 이상, 7% 이상도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가중평균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체로 5% 초반대로 잡은 데가 제일 많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중앙정부에서 좀 더 취합해서 하면 보수적으로 한 5% 목표치를 잡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숫자로 나타나는 5%의 성장과 물론 네. 이것도 절대적인 숫자만 보고 예전에 뭐 바오바라고 해서 8%대 성장률 뭐 7%의 성장률을 보여준 것보다는 낮아졌지만 또 세계 2위 규모의 GDP에서 5% 성장한다라는 건 사실은 또 엄청나게 큰 거예요, 큰 거긴 사실은. 하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의 기대치가 관점인데. 자꾸 옛날에 그 고성당에 너무 머물러 있고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실망감이 큰데 근데 저는 매일 중국 시장을 보는 사람이라서 이게 물론 높게 나오면 좋지만 저는 그냥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봐요. 그리고 옛날에 8% 성장 때 그 GDP 절대치 규모가 지금이랑은 전혀 다른 규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이 경제 규모 2위라서 뭐 미국이랑 같이 다 주목해야 되지만 네. IMF가 그 상위 주요 국가별로 발표한 걸 보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GDP 규모 순위로 상위 몇 개만 보면 미국이 작년에 2.5%잖아요. 네. 올해는 2.1. 그리고 2025년은 1.7. 그리고 2위 중국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5.2, 올해는 4.6. 이건 IMF 전망치고. 그쪽의 전망. 그리고 3위 일본은 작년 1.9, 올해 0.9.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근데 규모의 순위도 중요하지만 사실 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전체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나라의 성장률이 높아야지 그게 좋은 것은. 그런데 그래서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 순위는 첫째가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인도고 3위가 미국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올해 IMF 전망치는 4.6, 인도는 6.5. 근데 얼핏 듣기에는 6.5가 4.6보다 훨씬 높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명확해야 할 점은 인도의 GDP 규모는 중국의 5분의 1이에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작으니까. 그리고 네, 기여도 3위는 미국인데 작년 2.5, 올해 2.1. 그 외에 뭐 독일, 프랑스, 일본은 거의 1% 하회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중국만 봤을 때는 또는 우리가 한국만 계속 내부적으로 깊이 보면 자꾸 부정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데 비교 우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주요국을 비교해 보면 사실상 5%가 결코 낮지는 않아요. 낮은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에도 또 가장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우리가 숫자로 나타나는 것과 네. 체감하는 경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소비 경기도 굉장히 많이 둔화돼 있다라고 맞습니다. 하고 또 물가는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네.
다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인데 여기는 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미국의 통화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양적 완화하면서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이든 물가 정책이든 이런 것들이 물론 글로벌 시장의 그런 영향력을 고려해야 되지만 우선은 중국 국내의 실정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의 CPI 종종 마이너스 기록하기로 한 선진국은 계속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돼 네네네. 중국은 디플레이션. 근데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국내가 작년에 5.2% 성장했지만 그 성장에서 60%를 차지하는 게 중국 국내 내수예요. 네. 그럼 내수는 사실상 2019년 즉 코로나 전부터 이미 내수 성장률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그 떨어진 그 심각한 정도가 더 심해졌고 네. 그래서 중국 국내 내수가 과거 대비 부족했다는 것이 중국 국내 CPI 둔화의 가장 주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 발생한 이후에 미국, 유럽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은 금리 인상을 11차례나 했고 유럽은 한 10차례 한 데도 많고요. 거기다가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교란 등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미국이랑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그 한때는 10% 이상까지 돌파했잖아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중국은 과격한 무분별한 통화 정책을 취하지 않았어요. 예. 그냥 중국식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작년에도 그냥 적당히 기준금리, 지준율 적당히 2번 인하하고 그냥 중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미 장기적인 그 기조를 정했어요. 우리는 너무 경기가 뭐 불황이든 호경기든 너무 과거의 서방의 기준에 맞춰서 따라가기식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대내외적인 이런 큰 환경 때문에 작년에는 중국의 CPI가 사실은 대부분 나라와 따로 노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CPI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걸. 네. 그러면 중국은 나름대로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간다. 네. 우리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아니요. 말씀이 우리 중심이 아니라 우리 방식대로. 방식대로. 예, 방식대로. 근데 이제 외곽의 시선에서 보면 또 우리가 서방의 통화 정책과 우리는 이제 되게 커플링 돼서 많이 네. 가니까 우리 시각에서 봐도 그렇고 우리 시각에서 또 기대를 했다가 네. 통화 정책 더 완화하지 않겠어? 지금 증시도 계속 내리막이고 네. 경제 성장률도 기대보다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디플레이션이라는데 네. 돈을 더 풀지 않겠어? 라는 관점으로 보면 또 계속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년에는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2번 인하했고 지준율 2번 인하했고 거기다 MLF나 좀 수위 조절식의 통화 완화를 했어요. 네. 하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거 특히 증시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는 적당한 완화가 아니라 네. 과격한 사실 과한 거잖아요. 화끈하게 돈 풀기 근데 이런 거. 네. 이 사람들이 중국 통화 정책이나 뭐 정부의 정책, 거시경제에 대한 관념이 뭐 어떤 분들은 계속 업데이트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많은 분들이 과거 고성장 7, 8% 고성장 시대의 그 고정관념에 좀 많이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중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특히 2020년 그 10월에 24 당대회 때 그 3만 자 이상의 중국의 장기 전략 보고서를 보면 예. 거기에는 이거랑 관련된 언급이 1도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미 몇 년 전부터 중국은 일정한 자이든 타이든 대내외적인 영향 요소 때문에 요인 때문에 과거 대비 성장률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전제 하에서 고품질 그러니까 질적인 성장을 추가했다는 걸 이미 당대회 때 명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은 조금 과거식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준율 기준금리 2번씩 인하했는데 올해 1월에 인민은행이 발표한 게 2월 5일부터 지준율 인하한다. 근데 인하한다고 했지만 그 당일 그리고 다음 날 이틀만 상해종합지수가 살짝 상승했다가 또 다시 꺼졌어요. 그러니까 증시는 반짝 상승하다 네. 또 신저가로 네. 가고요. 그래서 옛날 전형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기준금리 인하하면 어쨌든 증시에 좀 호재로 근데 성장률이 점점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그거에서 질적인 성장을 가면서 증시에 대한 그 자극 효과도
그렇게 너무 직결시켜서 기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통화 완화도 좀 있었고 재정 정책 확대도 했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가 사실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서방에 비해서는 좀 적당하게 했지만 근데 중국 경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투입한 금액은 크지만 골고루 다 분산되다 보니까 그게 그리고 사람들까지 가면 그게 몇 단계에서 거의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재정 정책은 작년에 이어서 내수를 촉진해야 되니까 재정 정책은 작년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만 통화 정책은 작년에 두 번 했지만 올해는 과격하게 할 거라고는 저는 1도 기대하지 않나요. 네. 그냥 중국의 방식대로 앞으로도 갈 거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도 빨리 좀 내수를 부양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네. 거고 내수와 수출 뭐 다 합쳐서 그 성적표가 뭐 증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기도 한데 네. 왜 이렇게 급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제 정치 체계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면 반대로 왜 꼭 경제 성장률을 과거 7, 8%로 끌어올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 19차 당대회든 2020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국을 바라볼 때는 사실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그 세부적인 그거를 읽어야 돼요. 예. 물론 거기서 실현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서방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면 처음부터 인식하고 어떤 구조를 쌓는 데 있어서 좀 오류,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2차 당대회든 그리고 중국은 매년 12월 중순에 다음 해의 경제정책 기조를 좀 요약해서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리는데요. 작년 12월 중순에 열렸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핵심 분야에서 경제 관련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1번이 내수 촉진. 그럼 내수 촉진을 위해서 사실은 경제가 좋아지고 소득이 늘어나야 네. 내수가 근데 그렇죠. 쓸 돈이 있어야죠. 그게 단기간에 쉽지 않으니까 작년에 나온 게 뭐냐면 소비 촉진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더 중점적으로 촉진하겠다. 네네네. 디지털 소비, 녹색 소비, 건강, 헬스케어, 스마트 홈, 엔터, 스포츠, 국산 브랜드 요런 몇 개 분야를 성장 포인트로 하겠다고 했어요. 뭔가 친환경 4차 산업 뭐 이런 식으로요. 뭔가 좀 그리고 국산 브랜드의 소비를 더 촉진하겠다. 요건 또 우리랑도 이제 맥이 닿는 부분이니까 뒷부분에 조금 더 네. 자세히 좀 여쭤보겠고요. 일단 뭐 소비랑 이어지는 분야. 사람들이 당연히 돈이 있어야 소비가 할 수 있는 거고 또 취업을 해야지 또 돈을 벌 수 네. 있는 건데 지난해 많이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청년 실업률 아닙니까? 지난해 6월에 한 21%대까지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중국이 아예 이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네. 했다가 지난 1월에는 조금 기준을 바꿨어요. 네. 기준을 바꾸니까 21%대가 아니라 14.9%다 네. 이렇게 내놨는데 요걸 좀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작년 6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3%로 최고치를 돌파하고 근데 그 전에 몇 년 뭐 2020년, 21년까지만 해도 중국 거시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전체 실업률은 청년 실업률을 신경도 안 썼어요. 네.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글로벌 경제가 안 좋으면서 한국도 한때 좀 심각해지고. 근데 예전에 신경을 안 썼을 때도 물론 많은 대부분 나라가 그 국제 노동기구 기준에 맞춰서 하지만 예전부터 신경을 안 썼지만 그 중국 현지 실상에 좀 안 맞게 너무 단순하게 국제 노동기구 기준에 맞춰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을 계산하는 것 자체에 대해 여러 가지 조금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썼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국제노동기구 기준이 예를 들어서 학생이든 주부든 뭐 학생이 뭐 일주일에 1시간 알바를 해도 취업으로 간주되고 그러다가 알바를 안 하면 또 실업자로 근데 혹시 앵커님은 네. 몇 세 대학 실례가 제가 26쯤에 졸업을 근데 했죠. 중국은 남성들이 군대를 안 가고 저 같은 경우는 22살에 대학 졸업했는데 중국은 대부분 99.99%는 22살 또는 23살에 대학을 졸업해요. 아하. 반드시 거의 뭐 신체 건강상 이상이 있지 않은 이상은 반드시 4년 내로 졸업해요. 예. 그럼 22살, 23살인데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중국 대졸 수가 1,158만 명이었어요. 예. 그리고 작년에 대학원 시험 참가자가 474만 명이고 석사 졸업자 140만 명, 박사 졸업자 8.3만 명. 예. 그런데 이 국제노동기구 기준이 청년 실업률이 16세부터 24세예요. 예. 근데 24세면 16세부터 24세 그러면 대학 18살부터 22살 또는 23살까지는 재학 그냥 취업 수요가 없는 재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재학생이 더 많은 비중. 근데 그동안은 그 기준에 맞추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16세부터 24세 청년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9,600만 명. 근데 그중에 대학 1학년부터 4학년 첫학기까지 아직은 구직 수요가 없는 인구가 6,200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실업자 분모에 넣으면 사실은 조금 실제로 안 맞아요. 그리고 중국이 5년 전부터 매년 대학 졸업하고 직접 취업하지 않고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작년만 해도 1,000만 명 대학생 중에 400몇만 명이 석사를 그 수능을 본 거예요. 그래서 1,000만 명 중에 400만 명이 대학 원예를 간다고요? 작년에 대졸이 1,158만 명인데 대학원 석사조는 박사 그 시험을 본 참가자가 474만 명이에요. 엄청 그러니까 학구율이 이게 높은 거네. 16세부터 24세면 이제 석사 졸업하기 직전 또는 이제 박사 들어가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중국 실상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계 기준을 또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 거고요. 중국에서 뭔가 좀 내수 경기가 또 안 좋아지는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기 네. 아니겠습니까? 이게 때 되면 한 번씩 어떤 부동산 개발사가 뭐 파산 위기에 네. 처했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최근에는 헝다그룹에 네. 대해서 여기도 이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네. 헝다그룹이긴 한데 빚이 443조 원. 네. 와, 천문학적인 부채가 있는 건데 최근에 나온 결정 중에 하나가 홍콩 법원에서 네. 헝다를 이제 청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니까 네. 이거 그럼 파산하십시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이거를 그럼 홍콩 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잖아요. 중국 본토가 아니라. 헝다가 홍콩 상장사잖아요. 홍콩 상장사. 증시 상장사.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게 중국 법원에서도 한 번 더 뭐 판결이 나와야 한다. 그게 그 법적으로 세부 그 조항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규모랑 중국 정부에서 판단했을 때 이 정도가 되면 중국의 그 홍콩 거래소 그리고 홍콩 법원에서 뭔가 그 결론을 낸 후에 만약 그 규모가 중국 정부가 판단하기에 심각한 정도라면 중국의 금융 당국에서 또 뭔가 사인을 줘야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1월 29일에 홍콩 법원에서 그 채권자들이 헝다를 청산해서 그러니까 자산을 팔아서 빨리 빚을 갚으라는 그거를 그 승인했잖아요. 근데 1월 29일에 홍콩 법원에서 승인한 거라서 오늘이 2월 1일이라서 뭐 법적인 절차 시간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 1월 29일 이후로는 아직은 업데이트된 그 진전이 없어요. 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중국 정부에서 홍콩 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해서 네. 그러면 그래. 헝다 그룹을 청산시키자. 네. 나머지 땅 다 팔고 네. 속된 말로 이제 빚잔치해서 네.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다 돌려주자. 이렇게 갈까요? 그거는 중국 정부 특히 광동성 소속 기업이라서 예. 일단 광동성 지방정부에서 판단을 내려야죠.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중앙정부랑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나 뭐 이렇게 중앙정부의 판단대로 가거나 이렇지는 아무리 않고요. 대기업이라 해도 네. 본사랑 주요 자산이 특정 지역에 그 법인 등록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헝다 외에 뭐 다른 기업이 뭔가 안 좋은 이슈가 터졌다. 뭐 청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면 그 기업의 본사가 예를 들어서 상해시 소속이면 일단은 상해시 정부나 정부 산하의 그 해당 부처에서 처리를 해야 되죠. 네. 그런 후에 중앙정부에서 뭔가 사인을 내리고요. 그리고 지지난해 계속 뭐 헝다그룹, 완다그룹, 비구이, 위안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부동산 개발사들의 위기를 줄줄이 또 국제뉴스로 접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나 청산이든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죠. 계속해서 또 줄줄이 또 다른 위기가 뭐 전이 되거나 이게 이어질 가능성도 지금은 그게 기준이 어때요? 있어요. 사실 헝다는 물론 장기간 이슈화되지만 헝다는 제가 보기에는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이다. 네. 헝다 같은 경우에
결국은 정부가 그 수백 개, 수천 개 부동산 개발 업체 중에서 이 몇 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거는 물론 그만큼 크니까 경고하는 영향력이나 그 효과가 있겠지만 중국 정부가 2022년에 부동산 건설업의 거품이 너무 심하니까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세계 레드라인 정책을 취했어요. 예를 들어서 순부채 비율 70% 넘으면 안 된다. 무슨 재무 그거를 대부분 이름 될 만한 기업들은 대충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했어요. 네, 하지만 너무 눈에 띄게 헝다가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헝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건전성 관리 잘 안 하고 네. 지키라는 거 안 지키고 그냥 외형 확대에만 네, 순부채 비율 속도를 100% 넘어서는 안 되는데 계속 넘은 거예요. 그래서 헝다는 그 레드라인을 넘어섰고 너무 넘어섰고 눈 밖에 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정부는 원래 2016년부터 부동산 거품을 점진적으로 빼기 위해서 계속 디레버리징 그거를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부동산 건설 업체들이 뭐 좀 하다가 말겠지.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도 정부가 계속 한다는 거 정부가 진지하게 이거를 하려고 한구나. 근데 그 중에도 몇몇 기업은 계속 정부의 그런 거를 안 따랐어요. 거기다가 3년 코로나가 겹치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심각해진 거예요. 네. 또 최근에도 그 뭐 ELS 사태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중국 H 지수, 네. 그러니까 홍콩 증시가 계속 많이 빠졌던 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중국 본토 증시 마찬가지고요. 네.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본의 흐름은 좀 어때요? 좀 많이 이탈을 하나요? 아니면 큰 변동이 없나요? 중국 어때요? 증시라고 하면 상해 거래소 있고 심천 거래소가 네. 있고 거기다 홍콩 거래소 세 개로 봐야 되잖아요. 상해 거래소랑 심천 거래소를 합산해서 중국 본토 투자자 자금이 사실 90% 이상이에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대체로 한 5% 6%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네.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 이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본토 증시는 그 비중이 낮은 해외 자금이 특정 시총이 큰 종목 위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뭔가 근데 결국은 중국 현지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야 추세적으로 가고 계속 매도를 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홍콩 증시 중에 외국인 비중은 한국 코스피보다 더 높은 40%대예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홍콩이든 중국 본토든 1년 넘게 계속 하락했지만 그 하락하기 시작한 그 타이밍이랑 낙폭을 보면 홍콩이 훨씬 심각하죠. 네, 고점 대비 거의 100% 이상. 근데 홍콩 현지 투자자도 중요하지만 사실 미국 자본 특히 월가나 그런 글로벌 자본이 좀 요렇게 저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커요. 그러면 홍콩부터 계속 매도해서 떨어뜨려 넣으면 그게 홍콩에 상장한 종목 중에 반 이상이 중국 기업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중국 본토로 또 영향이. 확산이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년, 2년 전에 그 홍콩 주식이든 중국 주식이든 적시적으로 처리를 못한 분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지만 이게 그리고 중국 증시는 상해 종합 지수를 보면 상해 종합 지수가 지금 연초 대비 6.8% 하락하고 심천 성부 지수가 연초 대비 13%. 네. 그리고 항생은 연초 대비 8%대, H 지수는 9% 거의 10%. 근데 지수는 물론 낙폭이 컸지만 근데 상해 상장한 예를 들어서 4천여 개 기업 중에 지수는 마이너스 6.8이지만 그 지수를 낙폭을 어느 정도 지탱해 주는 게 거의 다 시총이 큰 중앙 국유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4천 몇 개 종목 중에 2천 몇 개 종목은 낙폭이 6.8%보다 훨씬 크죠. 연초 대비 20% 낙폭 있는 종목도 수없이 많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옛날에 적시적으로 처리를 못한 분들은 지금 많이 하락했는데 지금이 바닥이냐. 그게 아마 고민이 많이 될 텐데 저의 결론은 제 돈이면 저는 지금 들어갈 생각이 1도 없어요. 솔직하시네요. 제 돈이라면. 왜냐하면 물론 홍콩은 너무 100% 이상 하락했고 상해도 그 100%라고 말씀하신 거 그냥 반토막이라는 과거 그
그러니까 과거의 고점 근데 대비.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매수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아니죠. 네. 근데 지금 내수 소비든 부동산이든 그리고 시장 원리나 그 전체적인 큰 환경에 따라 둔화되는 거는 단기간에 되돌릴 수 없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그 GDP를 끌어올리기 위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투자예요. 인프라 투자나 네. 신흥산업 투자. 근데 그 투자들을 다 합산해도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내수나 이런 쪽보다 제조업보다는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성장률은 그냥 그럭저럭 5%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증시는 사람들이 한 가지 좀 착각을 하는 게 물론 증시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시경제나 뭐 산업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인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중국 증시는 그 자금 중에 90% 이상을 중국 현지 투자자들이 차지하고 네. 또 개인들이 매매가 빈번하기 때문에 현지 투자자들이 마음이 안 돌아서면 해외에서 아무리 기대하고 뭐 해도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 후반에 이제 춘절 연휴로 들어가고 그러면 2월 달은 2월 중순까지 춘절 연휴가 진행되면 거의 2월 달은 끝났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작년 10월 달에 중국이 인프라나 여러 가지 그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 1조 위안의 국채 특별 국채를 발행했잖아요. 네, 1조 위안. 1조 위안 중에 5천억 위안은 작년 4분기에 어느 정도 각 분야로 이렇게 분산시켰고 올해 이론적으로 올해 1분기에 그 중에 그 5천억 위안이 남았잖아요. 그거를 또 필요한 분야 특히 인프라나 여러 가지 GDP 성장을 끌어올릴 수 능동적으로 끌어올릴 수 거기에 분산해야 그러면 그게 분산되고 1분기까지 그 돈을 투입하면 그게 데이터나 결과적으로 나오기에는 최소 2분기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홍콩이든 상해든 심천 증시든 과거 대비 고점 대비 너무 많이 하락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싸 보이니까 산다. 이거는 아니라는. 네. 중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투자 시장의 자금 90%가 중국 내국인들의 자금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먼저 그쪽에서 좋아져야 되는 거고. 거래량이 안 늘어나면 사실 뭐 방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은 가격에 선행한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거래량이 또 투자 심리를 또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니까요. 산업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앞에서도 잠깐 뭔가 기술 혁신, 네. 친환경, 네. 이제 4차 산업 이런 형식으로 더 많이 산업 발전시키려고 중국 정부에서도 지원을 좀 해준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뉴스 보면은 비아디의 뭐 전기차 판매량은 뭐 세계 1위고 네. 중국 내수에서도 폭스바겐 넘어섰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30%. 나오더라고요. 네. 네. 첨단 산업의 수준도 많이 올라와 있겠죠. 현지에서도. 그 중국이 19사 당대회랑 24 당대회 사실 다 적혀 있어요. 중국이 이런 계획대로.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육성에 투입되는 자금은 경기가 떨어지든 뭐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그냥 중국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전기차, 반도체, 핵심 소재, 장비, 조선, 제약, 바이오 아직은 글로벌적으로 성장 중인 이런 핵심 전략 산업 한 10개 정도를 경기랑 상관없이 계속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민간 기업들도 계속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근데 자동차가 아무래도 밸류 체인이 가장 길고 가장 복잡하고 또 제조 공장은 그 노동자 채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미지가 아마 중국 정부에서 반도체든 배터리든 전기차든 정부에서 막 이것저것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할 거예요. 네. 근데 맞긴 맞지만 또 맞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한국 전기차 보조금 아직 있죠. 네, 중국은 2010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한 12년 정도 지급했다 이미 하다가? 끝났어요. 종료시켰죠. 네. 우리도 뭐 연간 뭐 100만 원씩 좀 낮아지고는 네. 있습니다만. 그리고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에 그 전에 대비 30% 줄어들고 점진적으로 삭감해서 끝났는데 그래서 지금
작년 한 해 중국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3천만 대인데 3,009만 대인데 그중에서 31.6%가 전기차예요. 네. 그게 순수 전기차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합산해서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이든 인프라든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이든 정부에서 이미 10년 넘게 해줄 건 이미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미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그런 보조금이 없더라도 이미 이 산업이 너무 규모의 경제 효과도 챙겼고 가성비도 극단적인 가성비도 챙겼고 이미 중국 국내에서 춘추 전국으로 좁기 살기 하고 시대는 끝났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한국이 이 산업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한국의 전기차, 한국의 배터리랑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랑 비교하면서 막 그렇게 토론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020년, 19년부터 20년, 21, 22년까지는 중국 국내에서도 뭐 일본, 한국, 중국 해서 계속 이슈와 토의를 많이 했지만 중국 국내 시장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네. 국내에서는 이미 2019년에 슬슬 춘추 시대에서 2021, 22 전국 시대로 가서 이미 중국 국내는 이미 정리가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정리가 될 무렵에 정리가 된 결과물은 극단적인 가성비. 가격뿐만 아니라 퀄리티. 그와 동시에 중국의 10개 이상의 한 13개 전기차 기업이 유럽, 동남아, 지금 최근에는 남미랑 그 중동까지 그리고 일본이랑 몽골까지 그와 동시에 해외 수출도 강화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사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작년에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491만 대로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서서 이제는 1위예요. 그리고 세계 1위. 근데 중국이 저가차가 많잖아요. 예. 근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판매 대수도 1위가 됐지만 매년마다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고급 차종 위주로. 네, 아직은 평균 가격은 낮지만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중국의 어떤 특정 산업을 바라볼 때는 중국 현지에서는 이미 이런 단계에서 막 논의하고 전망하고 그러는데 그게 인식에도 시간적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뭐 중국 쪽 전기차 산업도 많이 발전을 했고 유럽 쪽이라든지 우리가 체감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네, 체감을 아마 잘 못하실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중국차 사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고 한국이든 일본이든 국산 브랜드가 자국 시장 점유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근데 그렇죠. 중국도 그래서? 그렇지만 중국은 일단 전기차 브랜드가 100개 이상이 있고 그중에서 한 10여 개 기업이 해외 수출을 강화하고 그리고 특히 뭐 잘 아시는 BYD는 유럽이랑 동남아는 계속 정상적으로 수출하고 있고 현지 공장 짓고 근데 가장 최근 거는 작년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중국을 국비 방문했잖아요. 그 후부터 BYD의 브라질 그러니까 남미에서 브라질이 제일 큰 나라니까 어쨌든 물론 아직은 1인당 소득이 낮지만 그래서 지금 BYD가 브라질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게 어떤 공장이냐면 3개를 동시에 짓고 있어요. 하나는 배터리 공장, 하나는 전기 버스 공장, 하나는 전기 승용차 공장. 요거 3개를 짓고 그러면 브라질 인구가 한 3억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한 3분의 1은 아직은 기초 수급에서 못 근데 일단은 브라질에서 뭔가를 자리 잡아야지 요 남미 지역을 뭔가 좀 그래서 또 하나 특징은 중국 같은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전체 밸류 체인에 대한 통제력이에요. 전기차든 배터리든 남미든 동남아든 광물 지분부터 그거를 재련하고 가공해서 배터리부터 전기차까지 이거를 이미 중국은 뭐 몇 대 팔 물론 그거 중요한 근데 이미 과거에 비해서 지난 한 5, 6년 동안 그 기업들의 동향을 보면 밸류체인 전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야 그거를 긴 기간 동안 투자해 놔야 나중에 뭔가 확실한 결실을 얻지. 그리고 또 하나만 시간이 벌써 다 오버돼서 못 여쭤본 질문이 뒤에 지금 원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오늘 핵심 메시지는 그거 같아요. 자꾸 우리의 관점으로 보려고 습관화돼 있던 것을 좀 관점을 달리 비틀어서 봐야 될 필요도 있어 보이고. 물론 제 관점에도 많은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제가 한국에 오래 살면서 좀 느낀 게
어떤 뭐 경제든 증시든 중국을 바라볼 때는 그냥 중국 현지식으로 생각하는 게 더 잘 그러네요. 맞아요. 뭐 일례로 네. 중국 증시까지도 네. 이쯤이면은 부양책 나오지 않겠어라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들어갔다가 그거 딱 판판이 하나 깨지고. 말씀드리면 아니, 시간이 한국 다 됐어요. 기사에는 그거 좀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중국에는 그러면. 부양책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아, 부양책이라는 표현 안 써요? 안정화 대책. 느낌이 다르죠. 아하. 네.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지 부양책이라는 정책의 사용 빈도는 낮습니다. 약간 이것도 시장의 용어죠. 시장의 용어.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찐링, 네. 찐링 중국 투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